할아버지, 문방구 문 닫으면 안 돼요. 수민이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소리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에 담긴 절망을 보면서 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에서 30년째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제 하루는 매일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정수 문방구에 철문을 올리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죠.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되면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를 사려고 오는 아이들이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인사하는 건 항상 수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엄마가 일찍 출근해서 혼자 등교 준비를 하는데 가끔 용돈이 부족할 때면 공책이나 연필을 외상으로 사가곤 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도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엄마가 금요일에 용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외상이 무슨 외상이야. 수민이 것은 할아버지가 선물하는 거야.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때마다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전 시간이 지나면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신문 한 부, 라이터 하나를 사러 오시지만 실제로는 잠깐의 대화를 나누러 오시는 거죠. 정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렇죠.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이고 나야 늙은이가 뭐.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이 다 대형마트만 간다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단골분들이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이 작은 골목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문방구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곤 했어요.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아서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민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와서 숙제를 하고 때로는 제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 산수 문제 너무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손자도 없이 혼자 사는 제게 이 아이들이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골목 어귀에 공사 현장이 생겼습니다. 커다란 간판이 걸렸는데 거기에는 MK마트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마트 하나 생기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24시간 편의점이 아닌 대형 할인마트더군요. 정수 씨, 저기 큰 마트 생긴다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뭐, 우리 같은 동네 가게들한테는 좋을 게 없지. 동네 분들도 하나둘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드디어 MK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발걸음 소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제 문방구 앞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마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마트에서 연필 12자루에 3,000원이래요. 여기보다 훨씬 싸네요.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으로는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잠시 지나가는 일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건물주 박 사장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 나 좀 보자.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건물 관리도 말끔히 해온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임대료 올려야겠어. 아, 네. 갑자기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월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릴 거야. 500만 원이요. 박 사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10배나 오른 임대료였습니다. 요즘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내가 뭐 좋아서 이러겠어? 요즘 시세가 다 올랐다고. 한 달 생각해보고 답해.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동네 분들과 나눈 정다운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도장함이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 평소처럼 숙제를 하러 온 수민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문방구 문 닫아요?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정한 게 아니야. 수민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문방구 문 닫으면 안 돼요. 그때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았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쳐 울더군요. 여기가 없으면 저는 어디서 숙제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누가 어려운 문제 가르쳐 줘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말이에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가 뭔가 해볼게. 그때까지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물 앞에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낡은 도장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지는 않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30년 전에 제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그 도장함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그 안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정수라고 새겨진 도장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날 제가 직접 이 상자에 넣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왜 이것을 꺼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4년 봄이었어요.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였어요. 특히 경제사범과 조직 범죄 수사에서는 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 경제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M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MK그룹. 지금 동네를 위협하고 있는 MK마트가 바로 그 그룹의 계열사라는 걸 알게 된 건 며칠 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묘한 운명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검찰청 수사과장실에서 밤늦도록 서류를 뒤지던 기억이 나네요. MK그룹이 정치인들에게 건넨 불법 자금이 무려 500억 원에 달했어요. 그 돈으로 각종 특혜를 받아 사업을 확장했고 경쟁업체들을 짓밟아왔습니다. 검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후배 검사 강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때 민호는 갓 임용된 열혈 검사였는데 정의감에 불타올라 있었죠. 그래, 민호야.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어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갑자기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야, 이번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평소 격에 없이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총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수야, 자네도 검찰에서 20년 넘게 일했으니 알 텐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 그분의 눈빛에서 어떤 절망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압력이 시작되었어요. 이 검사님, 전화 왔습니다. 사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체불명의 전화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습니다. 검사님, 가족들 안녕하신지요? 따님이 대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갑작스럽게 좌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 지청으로 발령이 난 거였어요.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막을 수 있는 선이 아니었어. 검찰총장의 사과를 들으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MK그룹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핵심 인물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표를 던졌어요. 30년 전 그날 검찰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문방구에서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MK그룹은 더욱 거대해져서 이제 제가 사는 작은 동네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역시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도장함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문방구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어제까지 가끔 들르던 단골분들조차 MK마트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점심즈음 되어서야 동네 슈퍼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 나도 문 닫기로 했어. 네. 벌써요. 김 사장님은 저보다 10년 먼저 이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어제 건물주가 왔는데 임대료를 5배로 올린다는 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역시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MK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건물주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김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 40년 동안 서울에서 장사했는데 이제 끝인 것 같아. 김 사장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할 줄이야. 그분이 가신 후 문방구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문방구에 들어와 책상에 앉았지만 표정이 어둡더군요. 할아버지, 우리 반 애들이 모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래요. 뭐라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MK마트 아저씨가 학교에 와서 말했대요. 동네 가게 사장들이 욕심이 많아서 비싼 물건을 파니까 앞으로는 마트에서만 사라고.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하다니. 3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죠. 수민이의 맑은 눈이 제게 확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방구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어딘지 오만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MK마트 김태진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김태진. 30년 전 제가 수사했던 MK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20대 중반의 도련님이었는데 이제는 50대가 되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희 마트가 들어오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골목 상권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낙후된 동네를 발전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뻔뻔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분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르신도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은근하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그때 수민이가 제 뒤로 숨더군요. 아이도 이 남자의 위압적인 기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서로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 건물주와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던데.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오만함, 같은 협박. 할아버지, 무서운 아저씨였어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굴복했던 그 굴욕감,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솟구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도장함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그때보다 더 강한 의지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수민이가 있어요. 김 사장님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이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진, 30년 전에는 내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문방구 할아버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30년 전에 날카로운 검사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MK마트를 관찰하러 갔습니다. 30년 전 수사 기법이 다시 몸에 배어 나오더군요. 일단적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마트 앞에서 한참 서성거리며 직원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어요. 여전히 검사 시절의 관찰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마트에서 한 직원이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근처 가게 앞에 일부러 쓰레기를 흘리고 가는 거였어요. 아주 교묘하게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역시 그렇구나. 동네 상권을 망가뜨리려는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골목 상권 파괴 작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사할 때 쓰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MK마트 불법행위 수사일지 마이너스 이정수. 새벽 5시 제가 30년 만에 가장 일찍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방구 문을 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했거든요. 30년 전 제가 가장 잘했던 그 일을요. 수사. 첫 번째 목표는 김태진과 MK마트의 불법 행위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MK마트가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30년간 몸에 밴 관찰력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마트 뒤편에 쌓여있는 쓰레기통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어요. 임대료 협상 관련 서류라고 적힌 봉투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30년 전이라면 이런 걸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그 서류들을 가져와서 살펴봤습니다. 놀랍더군요. 거기에는 이 동네 건물주들과 MK마트 사이에 은밀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건물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를 대폭 올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구나.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였어요. 상권 독점을 위한 조직적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7시 평소처럼 문방구 문을 열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등교하기 전에 들렀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문을 여셨어요? 날카로운 아이네요. 평소와 다른 점을 바로 눈치챘어요. 할아버지가 좀 할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 뭔가 달라졌어요. 수민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마치 만화에 나오는 탐정 아저씨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어른들이 놓치는 걸 척척 알아차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민아, 할아버지가 해볼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오전 중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익힌 면담 기법이 여전히 유용하더군요. 김 사장님, 혹시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고 할 때 다른 조건은 없었나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갑자기 MK마트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더라고. 우리 같은 늙은이를 왜 뽑겠다고 하는지. 바로 그거였어요. 상인들을 내쫓은 다음 그들을 싼 임금으로 고용해서 죄책감을 덜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청에 다녀왔어요. 30년 전 인맥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다행히 구청 민원과장 박 과장이 제 후배였어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배님,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민호야, 도움이 좀 필요해서 왔어. 강민호.
30년 전 함께 MK그룹을 수사했던 그 후배였어요. 지금은 구청 공무원이 되어 있더군요. 혹시 MK마트 관련해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 아, 그거요? 사실 몇 건 있었는데 모두 무마됐어요. 역시 그렇더군요. 선배님, 혹시 다시 그 일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민호의 눈에 30년 전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달라. 민호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MK마트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파악했어요. 30년 전 조직 수사 기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였어요.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마트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MK마트 부점장이 근처 분식집 사장님께 뭔가를 건네는 걸 봤어요. 돈봉투 같았는데 분식집 사장님이 받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사장님,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됐더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 문방구 문을 닫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수사 파일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때 MK그룹이 사용했던 수법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지금 MK마트가 하는 일들이 30년 전과 똑같더라고요. 지역 상권의 대형 점포로 진입, 건물주들과 결탁해서 기존 상인들 축출, 언론과 지역사회에 선량한 기업 이미지 홍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유와 협박 병행. 수법은 똑같은데 30년이 지나면서 더 교묘해졌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년 전에는 혼자서 정면 승부를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첫째, 언론을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요즘은 SNS와 인터넷이 발달해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둘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MK마트의 실체를 알리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셋째,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로 승부를 걸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네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문방구를 운영하면서 쌓인 신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저씨, 사실은 MK마트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망치려는지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정수 씨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좀 이런 일을 해봤거든요.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분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책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MK마트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몇몇 분들은 아예 마트 이용을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MK마트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진이 다시 문방구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을 데리고 왔더군요. 어르신, 요즘 좀 바쁘시던데요?
김태진의 표정이 30년 전과 똑같이 차갑더라고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저희 마트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르신도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김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이 괜한 일에 끼어들면 다칠 수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30년간 잠들어 있던 검사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일어서서 김태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젊은 친구, 협박죄가 몇 년형인지 알아? 김태진이 깜짝 놀라더군요. 뭐라고요? 형법 283조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다수인이 공동으로 협박하면 가중처벌 대상이야. 김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르신이 어떻게 그런 걸... 그리고 상권 독점을 위한 조직적 방해 행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기도 하지. 그때 김태진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하지만 저는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미안해. 텔레비전에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게 좀 머리에 남아있네. 김태진이 헷갈려 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섭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의심하는 눈길이었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저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이제 시작해보자. 선배님,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못다 한 일을 이번에는 끝까지 해볼 거야. 전화 너머로 민호의 설레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30년 전 그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과연 평범한 할아버지와 구청 공무원의 연합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전화를 받은 건 김태진이 협박하고 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문방구입니다. 이정수 검사님 맞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가장 신뢰했던 기자 한상훈 씨였습니다. 상훈이 너냐?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MK마트 관련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요. 제 취재원이 알려줬어요. 한상우는 30년 전 MK그룹 비리 사건을 함께 파헤쳤던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였어요. 지금은 독립 언론인이 되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님, 저도 30년 동안 MK그룹을 계속 추적해왔어요. 이번 기회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그날 오후 한상훈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20대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검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문방구 안에서 만난 그의 첫마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시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나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깝치고 있으니. 상훈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30년 전 검사님 모습이 그대로네요. 불의를 못 참으시는 그 성격. 그때 문방구 문이 열리더니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학교가 끝나고 숙제를 하러 온 거였죠.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 친구야, 수민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민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상훈이가 아이를 보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검사님, 이 아이를 지키시려는 거군요. 아, 응. 이 동네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그날부터 상훈이와 함께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상훈이는 30년 동안 축적한 MK그룹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수집한 현재 증거들과 합치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이거 보세요. MK그룹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상훈이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골목 상권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권 독점 전략이에요. 30년 전과 똑같구나. 수법만 더 교묘해졌어.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에 슈퍼 김 사장님이 찾아왔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정수 씨 미안해. 나 MK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 아, 네. 갑자기요.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집사람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MK마트에서 목돈을 미리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슈퍼 그만두면 일자리도 보장해 준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동네 상인 여러분이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MK마트에서 일하면 월급도 주고 당장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였죠. 정수 씨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문방구 하나로 얼마나 벌겠어요? MK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 훨씬 안정적일 텐데. 동네 부녀회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상훈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검사님, 이건 전형적인 분열 작전이에요.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회유해서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거죠. 3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 그때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는데 지금은 서민들에게 직접 주는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일하는 강민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 구청장이 MK그룹과 가까운 사이래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경고가 왔어요. MK마트 관련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받은 거야.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윗선의 압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민이 엄마 최유진 씨가 문방구를 찾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민이 엄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다니느라 항상 바쁘셨죠. 수민이가 요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진짜는 대단한 분이라고. 아이가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저희 집 주변을 서성거려요. 수민이를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수민이 엄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수민이 어머님, 제가 조심할게요. 수민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건 할아버지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수민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MK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MK마트 측에서는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병원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CCTV를 보니까 할머니가 스스로 넘어진 거라고 하네요. 목격자들은 계단이 젖어 있었다고 했는데 MK마트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수민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면 할머니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훈이와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했어요. 30년 전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근처 상점의 CCTV에 결정적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MK마트 직원이 바닥을 닦고 나서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검사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에요. 상훈이가 기뻐했지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태진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문방구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수 씨, 아니, 이정수 전 검사님. 드디어 정체가 완전히 발각된 거였어요. 30년 전 저희 아버지를 괴롭혔던 바로 그분이시죠? 김태진의 눈에 30년간 품어온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검사님도 이제 나이 많은 일반인이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민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귀여운 손녀분이 있으시네요.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위험한 세상인데.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30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했으니까요. 김태진, 너 지금 협박하는 거지? 협박이라니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뻔뻔한 놈이었어요. 검사님, 이제 그만 손 떼세요. 30년 전처럼 또 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김태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분열되고 있고 수민이는 위험에 처했고 공권력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가 문방구에 남아서 함께 작전을 짰어요. 검사님, 이제 정말 어려워졌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주민이를 지켜야 하고 이 동네 사람들도 지켜야 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면 승부야.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 상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터넷과 SNS가 있죠.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때 갑자기 문방구 문이 열렸어요. 놀라서 보니 수민이 엄마 최유진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 씨, 위험할 수 있어요. 수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정의의 편에서 싸우고 계신다고. 그럼 저도 함께 해야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조력자였어요. 저 변호사예요. 물론 지금은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도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훈이, 민호, 유진 씨,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이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수민이가 평소보다 늦게 학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가 같이 학교 데려다 준대요. 수민이 엄마가 직접 아이를 등교시키기로 한 거였어요. 김태진의 협박 이후 우리 모두 수민이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평소처럼 수민이가 올 시간이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학원이라도 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3시 30분 수민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진 씨. 수민이 혹시 학원 갔나요? 아니요. 오늘은 바로 문방구로 간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민이가 안 왔어요? 아, 네. 아직. 전화기 너머로 유진 씨의 급박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학교로 갈게요. 저도 황급히 문방구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는 문방구에서 10분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걷는 길이었지만 그날은 뛰었습니다. 73세 노인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수민이 엄마가 이미 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수민이가 학교 시간에 분명히 나갔어요. 저도 똑똑히 봤거든요.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수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김태진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여유롭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수민이를 찾고 계시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새끼가. 수민이가 어디 있어?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진정하세요, 검사님. 아이는 안전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잘 돌보고 있어요. 당장 아이를 돌려보내. 물론이죠. 조건만 하나 들어주시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번 일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 모두 파기하시고요. 그럼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유진 씨가 제 표정을 보고는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여보세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당장 돌려보내요. 엄마의 절규였어요. 최유진 변호사님도 계시네요. 변호사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잠시 보호하고 있을 뿐 납치는 아닙니다. 1시간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민이, 내 딸. 평생 강하게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수민이를 잡아갔어. 뭐라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럼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추적부터 해보자. 30년 전 수사 경험이 다시 살아났어요. 냉정함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학교 앞 CCTV부터 확인해봐. 내가 민우한테도 연락할게. 강민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선배님, 지금 바로 학교 주변 CCTV 열람 신청할게요. 30분 후 민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찾았어요. 화면에는 수민이가 학교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차에서 내린 여자가 수민이에게 뭔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 MK마트 직원이에요. 상훈이가 확대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마트를 취재할 때 봤던 사람입니다. 수민이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여자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어요. 뭘 보여준 거지?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차량 번호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민호가 바로 조회를 시작했어요. 이 차, MK그룹 명의로 등록되어 있네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김태진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검사님?
김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아이를 먼저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하겠어.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먼저 증거부터 파기하세요. 협상이 필요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알았어. 증거 파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게. 그럼 아이를 돌려보내. 좋습니다. 1시간 드리죠. 전화가 끊긴 후 우리는 급히 작전을 짰어요. 선배님, 정말 증거를 파기하실 건 아니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아니지. 복사본을 만들어 놨어. 하지만 일단 영상은 찍어야 해. 상훈이가 나섰어요. 제가 편집 기술이 있어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30분 만에 증거 파기 영상을 만들었어요. 실제 서류들을 태우는 척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영상을 김태진에게 보냈어요.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민이는 1시간 후에 집 앞에 내려줄게요. 만약 아이한테 상처라도 났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도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수민이네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정확히 1시간 후 그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수민이가 내렸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 수민이가 유진 씨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에는 정치권의 압력에 가족에 대한 위협에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놈들이 선을 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민호였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새 구청장이 MK마트 편을 완전히 들고 나섰어요. 그리고 저한테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무슨 이유로? 직무유기래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처리했다고. 3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방해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훈이한테 온 전화였어요. 검사님,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어요. 왜 돼?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왔어요. MK그룹에서 직접 고소장을 냈대요. 이놈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건물주 박 사장이 문방구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수 씨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까지 나가주세요. 이미 MK마트에 이 건물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미안하게 됐네만 MK그룹에서 제시한 금액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박 사장이 나간 후 텅 빈 문방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납치당했고, 민호는 징계받고, 상훈이는 고소당하고, 이제 문방구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구나. 그때 문방구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돌아보니 수민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수민아. 어제 무서웠지만 할아버지가 구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한테 절대 안 져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수민이 엄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아버님,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법률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 며칠간 회사 법무팀 자료를 뒤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민이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MK그룹의 세금 포탈 증거예요. 그것도 수백억대 규모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제가 수사했던 MK그룹의 불법 자금 조성, 정치권 로비, 그리고 지금의 골목 상권 파괴와 세금 포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지요? 제가 사실 MK그룹 계열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회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줄. 하지만 수민이 일을 겪고 나서 회사 내부 자료를 철저히 조사했어요. 수민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공개하면 저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수민이 엄마가 가져온 증거를 분석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상훈이는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했고 저는 30년 전 수사 경험을 동원해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했어요. 민호도 구청 징계를 받은 상태였지만 몰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훈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검찰청이었어요.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입구에 서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상훈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그냥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감회가 새롭네. 민원실로 들어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증거 자료인가요? 네. MK그룹의 세금 포탈과 골목상권 파괴에 관한 모든 증거입니다.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처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문방구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상훈아,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김태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그리고 그날 밤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수민이 엄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제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뭐? 무슨 이유로? 기밀 유출이래요.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어요. 업무상 배임과 기밀 누설 혐의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어떻게 해요? 제가 구속되면 우리 딸은? 엄마로서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민이 엄마, 진정해요. 당신이 한 일은 공익 제보예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급히 문방구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제 기사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퍼지고 있어요.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상훈이를 비방하는 글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한상훈 기자, 과거 허위 보도로 징계받은 전력, MK그룹 흔들기 위한 악의적 기사 작성, 돈 받고 기업 때리는 좌파 기레기,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댓글을 보세요. 다들 저를 쓰레기 기자라고. 상훈이의 30년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야. 30년 전에도 이런 수법을 썼어. 하지만 아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오후에는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저 파면됐어요. 뭐라고? 구청에서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혐의래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어요. 유진 씨는 형사 고소를 당하고 상훈이는 명예가 실추되고 민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 후 문방구를 나가야 했어요. 그날 저녁 홀로 문방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저였어요. 제가 정의를 외치면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수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펼쳐보니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수민이가 응원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희 엄마를, 너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이 문방구에 찾아왔어요. 이정수 씨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김태진이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MK그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73세 노인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수 씨, 증거도 없이 대기업을 비방하면 곤란하죠. 담당 형사의 말이었어요. 증거는 있어요.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요. 검찰에서 아직 아무 연락도 없던데요. 그리고 고발인 중 한 명인 최유진 씨도 현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고 한상훈 씨는 과거 징계 기록이 있고 우리의 신뢰성이 공격받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문방구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30년 동안 지켜온 제 작은 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진열대가 엉망이었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도장함도 깨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도장함을 주워들었어요. 30년 전 제가 버렸던 자존심, 30년 동안 감춰왔던 정체성, 그리고 이번에 다시 깨어난 정의감. 그 모든 것이 깨진 나무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와 민호가 찾아왔어요.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검사님,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 드디어 수사를 시작하는 건가? 아니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됐대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MK그룹에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대요. 유진 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가져온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배님, 검찰 내부에도 MK그룹 로비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진 건가?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때 상훈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사님,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동네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수 씨요. 원래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피해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의 말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 편이었던 분이었는데 MK마트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동네가 좋아졌어요. 편하고 싸고. 이정수 씨가 왜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녀회장님까지도 돌아섰어요. 영상이 끝나고 상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MK그룹에서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줬대요. 침묵의 대가로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법도, 언론도, 이웃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30년 전처럼 또 졌구나. 아니, 30년 전보다 더 처참한 패배였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까지 망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민이 엄마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민이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했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조건이 있어요. 제가 공개 사과를 하고 모든 걸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더 이상 협조하지 말라고. 수민이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수민이를 생각하면 저는 엄마잖아요. 수민이 엄마.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민이를 지키세요. 그게 먼저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수민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엄마가 거짓말하면 수민이도 학교에서 거짓말쟁이가 돼요. 수민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건가? 그날 오후 혼자 남았을 때 깨진 문방구를 정리했어요. 3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공책, 제가 외상으로 줬던 연필들, 수민이가 그려준 그림. 하나하나 주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상훈이와 민호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민이 엄마와 수민이도 함께였습니다. 검사님, 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명예는 잃었지만 양심은 남아있어요. 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잃었지만 선배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유진 씨가 수민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갈 때까지 가볼게요. 수민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수민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싸운 사람들,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 그 마음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문방구를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 앞에 섰고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실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인생도 트럭 하나에 담길 정도였더군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수민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 뒤로 수민이 엄마, 상훈이, 민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문방구 열쇠를 건물주에게 넘겨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정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사장님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돈 받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김 사장님, MK마트에서 제 슈퍼 자리에 편의점을 차릴 거래요.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 씨가 옳았어요. 이놈들은 우리를 다 속인 거예요. 그때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녀회장님, 과일가게 사장님, 분식집 할머니. 저희도 속았어요. MK마트가 주민 모임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임대료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준다던 것도 한 달만 해주고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방구는 팔렸고 검찰 고발은 각하됐고 우리는 모두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수 검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윤재혁 검사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출하신 고발 사건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각하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사님께서 30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검사님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이 얼마나 억울하게 끝났는지. 30년 전의 인연이 지금 돌아온 거였어요. 지금 MK그룹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갑니다. 검사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73세 노인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나 봐요. 장훈아, 민호야, 유진 씨. 마지막이다. 같이 가자. 1시간 후 우리는 서울 강남에 있는 MK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 검사가 여러 명의 수사관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MK그룹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윤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자 경비들이 길을 비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진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김태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셨군요, 이정수 검사님. 김태진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참 집요하시네요. 김태진, 이제 끝이다. 끝이라고요? 김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검사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이 정도 수사는 우리 변호사 팀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윤 검사가 나섰어요. 김태진 회장, 귀하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독점규제법 위반, 그리고 아동대상범죄 등 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동대상범죄? 김태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주민이 납치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CCTV,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너는 선을 넘었어.
아이를 건드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잠깐 보호했을 뿐이에요. 김태진이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그때 수사관들이 회장실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비자금 장부와 각종 뒷거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윤 검사가 서류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선배님이 하시던 수사 방식 그대로네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본사에 결정적 증거를 보관한다고 하셨죠. 저는 30년 전 수사 경험을 윤 검사에게 알려줬고 그것이 적중한 거였어요. 김태진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겼다고 했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 잠시 미룬 거였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의는 느릴지 모르지만 결국 온다. 그때 회장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건물 앞에 방송사 차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상훈이가 사전에 연락을 해둔 거였습니다. 이정수 씨, 30년 만에 복수에 성공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30년 전에는 제가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믿어준 아이가 있었어요. 수민이가 유진 씨 뒤에 숨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MK그룹 회장 구속 소식을 톱으로 다뤘어요. 30년 만에 정의 실현. 평범한 문방구 할아버지의 놀라운 정체. 전직 검사, 골목 상권 지킨 영웅.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주 박 사장이 달려왔어요. 정수 씨, 정수 씨. 박 사장님. MK마트와의 계약 취소했어요. 그리고 정수 씨는 계속 여기 계셔야죠. 박 사장이 열쇠를 다시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임대료도 원래대로 돌릴게요. 아니, 오히려 내릴게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문방구 문을 다시 열었어요. 깨진 유리창은 새로 갈았고 벽에 페인트도 지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밤새 청소를 해준 거였습니다. 정수 씨 미안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사과하러 왔어요. 괜찮아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강민호였습니다. 파면당했던 민호가 공무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선배님, 복직됐어요. 정말. 새 구청장이 부임했어요. 그리고 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 명령이 떨어졌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상훈이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검사님,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칼럼 제안이 들어왔어요. 명예훼손 소송은 MK그룹에서 취하했어요. 어차피 지들이 형사 피고인이 됐으니까요. 유진 씨도 희소식을 전했어요. 회사에서 해고 처분 철회했어요. 오히려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서 보호를 받게 됐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학교에서 모두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냥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영웅이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논리에 웃음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문방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치욕을 안고 살았고 30년 동안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정작 이뤄낸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김태진을 감옥에 보낸 게 아니었어요. 수민이의 웃음, 동네 사람들의 사과, 함께 싸운 동료들의 신뢰.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깨진 도장함을 꺼냈어요.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도장함 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정수라는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도장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정수문 방구 주인 이정수였으니까요.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꺼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작은 반란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준 수민이, 함께 싸워준 동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준 여러분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이 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0년 동안 습관처럼 반복했던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문방구 철문을 올리면서 골목을 바라봅니다. MK마트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어요. 철거 후 아직 새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동네가 숨을 쉬는 것 같거든요. 아침 7시, 첫 손님은 역시 수민이에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수민이가 카운터에 앉아서 학교 숙제를 꺼냅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진 씨는 새로운 법무법인으로 이직했어요. 공익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얼마 전 유진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수민이 엄마가 스스로 찾은 거야.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상훈이는 지금 전국을 다니며 비슷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어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들, 서민들을 괴롭히는 부조리한 권력. 검사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건 제 용기가 아니라 함께 싸운 모두의 용기였다는 걸요. 민호는 구청으로 복직한 후 오히려 승진했어요. 소상공인 지원 담당관이 되어서 동네 가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가끔 점심시간에 들러서 도시락을 같이 먹곤 해요. 30년 전에도 이랬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동네도 많이 달라졌어요. 김 사장님은 슈퍼를 다시 열었어요.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동네 가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수 씨 덕분이야. 정수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거리로 쫓겨났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지. 부녀회장님은 이제 동네 상인회 회장이 되셨어요. 대기업이 들어오려 할 때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젠 또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윤 검사였습니다. 검사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고. 김태진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재판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억울했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왜 져야 했을까? 정의가 왜 패배해야 했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만 윤 검사, 나는 30년 동안 패배한 게 아니었어. 윤 검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작은 문방구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동네 사람들과 정을 쌓았어. 주민이 같은 아이가 나를 믿어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검사로 일할 때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위해 살았어. 그게 더 큰 승리였어. 윤 검사의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혼자 문방구에 남아서 오랜만에 옛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검찰청을 떠나던 날 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나는 패배했다. 정의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고,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 그 아래에 오늘 날짜로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정의는 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정의는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위기예요.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올렸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줬어요. 30년의 검사 경험과 30년의 문방구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분들이 돌아간 후 상훈이가 말했어요. 검사님, 이거 연속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웃음이 났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 너희가 해야지. 저희요? 그래. 상훈이 너는 취재하고, 민호는 행정적으로 돕고, 유진 씨는 법률 자문하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는 여기서 응원할게. 이 문방구에서. 어느 주말 오후 수민이가 엄마와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희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바다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30년 동안 쉬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과 소풍을 갔어요. 바닷가에서 수민이가 모래성을 쌓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정성껏 모래를 쌓아 올릴 때마다 제 가슴도 무언가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요.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모래성을 쌓았어요. 73세의 손과 9세의 손이 함께 만드는 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성을 조금씩 깎아냈지만 수민이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었다는 거였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민이가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김태진을 감옥에 보낸 것도 MK그룹을 무너뜨린 것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밤 문방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깨달았어요. 30년 전 제가 꿈꿨던 건 복수였어요. 하지만 30년 후 제가 이룬 건 치유였습니다. 저 자신의 치유, 동네 사람들의 치유, 그리고 이 사회의 작은 치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도장함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이제 정말 안녕이야.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요. 김태진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30년간 증오에 묶여있던 저 자신을 용서했어요. 이제 자유롭다. 며칠 후 김태진의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문방구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팔고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수민이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 무렵 상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징역 12년. 집행유예 없음. 검사님,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긴 거지.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조리를 보고 눈 감는 사람과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사람. 저는 30년 전에는 큰 목소리로 싸우다가 졌어요. 하지만 30년 후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서 이겼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부당한 일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해가 집니다. 문방구 철문을 내리면서 골목을 바라봅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골목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이제 이곳은 제가 패배를 씹으며 숨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승리를 배운 곳입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멀어지는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 내일 보자.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여기 이 작은 문방구에서 아이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정의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수문방구 주인 이정수 올림.